가신 어머님 김동인. 나의 집안이 서울로 이사를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만 6년 전이다. 그 전해 가을부터 심한 신경쇠약에 불면증을 겸하여 고생하던 나는 가족을 평양에 남겨두고 혼자서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를 하고 있었다. 나의 가족이라는 것은 나의 아내와 아들 하나와 딸 둘이었다. 아들과 큰딸은 전처의 소생이다. 그 가족들을 평양에 남겨두었는데 그들 위에는 늙은 어머님이 계셨고 아직 시집가지 않은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다. 지금껏 평양에 있을 동안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어머님의 약간의 토지에서 수입되는 나락과 미약한 나의 원고료 수입에 의지하여 지탱해왔다. 그러던 것이 내가 서울로 올라와서 병치료를 하고 있게 되매 나의 원고료 수입이 치료비에도 도리어 부족이 될 형편이라 일이 딱하게 되었다. 생각한 끝에 마티형을 찾아갔다. 그리고 마티형께 내가 서울에서 치료를 하는 동안 어머님을 비롯하여 내 가족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기를 부탁하였다. 그해 진실로 적적한 과세를 하였다. 잠 못 드는 긴 밤을 외로운 여사에서 새우고 흥분되는 일과 음식 등을 의사에게 금지당하였는지라 이웃집 겹방 등에서 술 먹고 윤 놀고 화투하고 좋아하고 야단들하는 신구세 교환절기를 나는 자리에 누워서 눈이 껌뻑껌뻑 밤을 새우고 하였다. 길고 지리한 밤을 새운 뒤에 들창에 훤히 새벽동이 트면 그렇게 기쁜 일이 다시 없었다. 인젠 낮이로다. 나다닐 수도 있고 사람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낮이로다. 길고 지루하던 밤이 이제는 갔구나. 낮이 차차 기울어오면 인제 장차 이를 밤이 진실로 무서웠다. 이 길고 지리한 밤을 또한 천장을 바라보며 세울 생각을 하면 괴롭기 짝이 없었다. 의사는 늘 잠 못 자는 것을 걱정 말라고 권고를 한다. 에디슨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잤다. 누구는 몇 시간밖에 안 잤다. 고금의 온갖 예를 들어가면서 잠이라는 것은 한낱 습관에 지나지 못하지 자지 않을지라도 괜찮다는 설명을 가하여 안심을 주려 한다. 그러나 과거 30년간을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까다로운 인생은 의사의 그런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불면증이라는 것은 괴상한 것으로서 밤에는 정신이 똑똑한 대신 낮에는 늘 머리가 몽롱하다. 그러나 과거 30년간을 일은 낮에 하고 밤에는 잠을 잘 것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나는 머리가 몽롱한 낮에 원고를 쓰고 머리가 똑똑해진 밤에는 오지 않는 졸음을 오라고 청을 하고 있다. 불면증은 체험해본 사람이 아니고는 그 고통의 100분의 1도 상상을 못한다. K 박사의 지도하에 불면증 치료 3개월. 불면증은 이제는 웬만치 완화가 되었다. 자며 깨며 숙수는 못하나마 과한 고통은 면하리만치 되었다. 이렇게 되매 나는 나의 가족을 서울로 불러올려서 서울에서 살기로 계획을 정하였다. 원고료 생활을 하려면 서울에서 살림하는 것이 편리하다. 표면으로는 이러하였다. 그러나 이면으로는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나의 가슴 깊이 있는 것이었다. 본시 우리는 삼형제로서 내가 가운데요. 삼형제의 아래로 막내로 누이가 하나 있었다. 내가 17살 적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삼형제에게는 각각 적당히 분재해 주셨다. 그러나 누이의 몫은 없었다. 맏형은 장발하였는지라 따로이 살고 나와 나의 동생과 누이를 어머님이 거느리고 사셨다. 그러는 동안 어머님이 재산을 관할하시며 재산 수입에서 생활비에 충당하고 남는 것으로 약간의 토지를 마련하였다. 물론
그것을 마련한 당시의 어머님의 심산으로는 그것을 딸에게 주려 하였음일 것이다. 그 뒤에 우리 형제는 방탕을 하였다. 홀짝 다 없이 하였다. 이렇게 되매 어머님의 마음은 다시 변하셨다. 어머님은 몇 자녀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셨다. 내가 한 푼 없이 파산을 하매 어머님은 그 약간의 토지를 나에게 주시려고 본시의 예정을 돌이켰다. 그리고 그 토지에 걸리는 입비, 세비, 수리조합비, 기타 관할비 등등을 내게 부담을 시키시고 감독 등등도 내게 늘 명하셨다. 본시 입이 무거우시니라 그 땅을 장차 뉘게 주신다는 말씀은 입 밖에 낸 일이 없으나 암시는 충분히 하시고 하였다. 언젠가 변변찮은 일로 딸과 다투신 때 같은 때에는 등기와 도장을 내게 맡기시고 집을 나가신다고까지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땅을 원하지 않았다. 아버님께 풍부히 물려받았던 재산을 탕진한 몸으로써 무슨 염치에 그것을 견눈질이라도 하랴. 그것이 거대한 재산으로서 욕심날 만한 거액이면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생활을 위한 원고를 쓰지 않고는 먹지 못할 이상에는 그만 것을 가져 무엇하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누이도 그때 20을 지난 처녀로서 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넉넉히 눈치를 알 처지였다. 누이의 심경도 내게는 번히 들여다보였다. 그 땅이란 본시 자기에게 올 것이었는데 오빠가 방탕을 하여 재산을 탕진한 탓에 빼앗기는구나. 이러한 눈치가 늘 역연히 보였다. 어렸을 적부터 내가 매우 사랑해왔고 자기도 나를 폭 따라서 어떠한 고집을 부리다가도 내 말이 떨어지면 즉시로 승복하리만치 나를 따르던 누이인데 이 눈치를 알자부터 차차 내게 반항을 하며 공연히 앙심을 품는 것이 분명하였다. 집안에는 늘 아문이 떠돌고 있었다. 어머님이 단 한 번이라도 정면으로 그 땅은 장차 너 가져라 하시면 나는 단박에 거절하여 이 아문도 흩어지겠지만 말씀 안 내는 일을 먼저 내가 거절한다면 도리어 그 반대편으로 보이기가 쉬운 일이라 먼저 거절할 수도 없고 하여 단지 이 집안에 떠도는 아문에 홀로 혀를 차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내 처자만 서울로 이사를 하게 하여 자연 간단히 내 뜻을 나타내기로 한 것이었다. 과연 아내가 서울로 이사 오라는 내 편지를 받고 그 뜻을 어머님께 여쭈매 곁에 있던 누이가 옳다. 그 땅도 이젠 내 것이로다고 농담조로 말하더라고. 대체 그 땅이란 어찌 된 땅이냐고 아내는 서울 이사 온 뒤에 내게 물은 일이 있었다. 내 가족이 서울로 이사 오면 평양의 어머님과 누이는 어머님의 땅의 수입과 누이의 모 유치원 보모로서의 월급으로 여유 있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님은 내 이 행동을 매우 좋지 않게 보신 모양이었다. 첫째로는 가장 사랑하시던 아들을 슬하에 그냥 두고 싶으셨던 것이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처자만 서울로 끌고 갔다는 점이 매우 불쾌하셨다. 둘째로는 제 아무리 서울로 이사를 간댔자 벌어먹지 못할 것으로 보셨다. 몇 달간 공연히 고생들만 하다가 도로 모두 울래줄래 평양으로 내려올 것으로 믿으셨다. 그런 위에 어머님 소유의 땅 가운데 하나는 평양부 발전에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적지 않은 금액의 것이 다시 회복하시리란 마음이 있었더니만치 내가 내 처자만 데리고 서울로 간다는 것을 싫어하셨다. 어차피 서울 가서 자리를 못 잡고 도로 내려오리라고 굳게 믿으셨더니만치 이삿짐이 진실로 박하였다. 아내가 자기의 친정에서 해가지고 온 물건밖에 낡은 것, 원래가 대갓집이었더니만치 다른 것은 그만두고 유기 그릇만 하여도 큰 뒤주로 몇 뒤주가 되었다. 낡은 것이라고는 내 전실 아내의 것조차 안 주시고 단지 빅터 유성기와 레코드와 싱거 재봉틀 하나뿐으로서
좌우간 이사 온 날 저녁밥 담아 먹을 그릇조차 없어 사다가 담아 먹었다면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러나 내 계획이란 어머님의 예상하신 바와 딴판이었다. 좌우간 무턱하고 집을 한 채 월부로 사기로 하였다. 집도 그만하면 정 부끄러운 집도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서 차차 내 생활이 자리가 잡히는 동안 누이 동생도 출가를 하게 되겠고, 출가를 하게 되면 어머님의 땅도 누이에게 완전히 건너가게 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내 생활도 자리가 잡혀서 어머님을 모셔다가 안온한 여생을 보내시게 하겠다. 내 생각은 이러하였다. 사실 나는 어머님과 마주 앉을 적마다 죄송하였다. 부귀를 겸전한 가운데서 나셔서 자라셔서 청년, 중년 다 부귀 중에 지내신 어머님을 나이 과도한 방탕 때문에 늙마에 고생하시게 하는 것이 늘 죄송하였다. 언제 어서 생활의 안정을 얻어서 어머님을 다시 평안히 지내시게 할까? 얼마 남은 수도 그리 많지 못하실 어머님. 어머님 생전에 다시 근심 없는 살림을 회복하여야겠다. 이것이 나의 제일 초조되는 바요. 근심되는 바였다. 그런데 어머님의 생각은 또한 그와 반대였다. 저것, 즉, 저것이 넉넉한 데서 나서 자라서 지금 재정에 물려 쩔쩔매며 돌아가는 것이 도리어 민망하신 모양이었다. 이 중년의 아들을 간간 어린애들 몰래 즐겨하는 과일 같은 것을 사다 주시는 것을 받을 때마다 도리어 칵 울고 싶었다. 10년 미만의 10여만 원의 재산과 그 재산에서 나는 수입까지 탕진하였으며 상당히 질타항이 놀았다. 그런지라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자작지열로 원망할 곳이 없을 뿐더러 과거에 그만큼 놀았으면 하는 단념까지 생기는 나이려니와 어머님이야 무슨 탓으로 늙마에 저렇게 마음과 몸의 고생을 하실까? 늘 이 죄 많은 아들을 민망히 보시고 만나는 음식이라도 생기면 당신은 안 잡숫고 반드시 아들에게 주시며 부족한 주머니를 털어서 아들의 입을 즐겁게 하시며 사람 된 의무로서 가족의 의식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당연한 노력을 애처롭게 보시는 그 어머님에 대하여 나는 황송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울로 이사를 와서 월부로 정갈한 집을 한 채 산 뒤에 우리 가족의 생활은 그야말로 긴장 한마디로 끝이 날 종류의 것이었다. 집을 한 채 사느라고 어머님께 편지를 하였더니 어머님께서는 그러면 여름방학 때 딸과 함께 서울로 놀러 오시마 하셨다. 우리의 산 집은 아주 새 집이었다. 이 새 집을 사람 사는 집같이 꾸미려면 상당히 손이 걸린다. 나는 시계와 같이 잠시도 쉼없이 원고를 쓰고 아내는 끊임없이 항아리 나부랭이며 찬장, 그릇 등속을 사들이며 어머님이 서울 오시겠다는 여름방학이 불과 석 달, 그동안에 집을 사람 사는 집처럼 꾸미느라고 전력을 다하였다. 그 여름 약속에 의지하여 상경하실 때 어머님은 몸소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짐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일껏 가지고 와서 봄에 그런 것들은 벌써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이었다.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왔구나. 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였을까. 어머님도 또한 헛노력이 된 것을 도리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그해 가을, 어머님은 사위맞이를 하셨다. 딸이 20을 썩 넘도록 정당한 배우자를 맞지 못하여 근심하시던 그 근심도 이제는 없어졌다. 아들들도 맏아들은 평양 실업계의 거두로 뒤를 근심할 바가 없고 둘째 아들도 서울로 올라가서 차차 살림이 펴는 모양이요. 셋째 아들도 생활은 이렁저렁 해나가는 모양이요. 단 한 가지 남았던 딸의 처치도 되었음에 전혀 전전회 등에 비기면 노후도 펴나가는 모양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나는 어서 이 집의 매수를 끝낸 뒤에 어머님을 모셔오고자
잉크와 종이를 연하여 소비하고 있었다. 서울 이사 온 지 3년째 되는 봄이었다. 그 봄, 나는 조선 원고료 생활자에게는 좀 거액이라 할 만한 600원이라는 돈을 횡액으로 잃어버렸다. 집값의 최후 잔액을 치르려던 돈이었다. 그것을 잃었는지라 다시 반년간 더 지내지 않으면 집값을 완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와 전후하여 평양 누이가 맏아들을 낳았다는 회보, 또 그와 전후하여 놀라운 소식이 뛰어들었다. 어머님이 중풍으로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보가 아니라 편지로 온 것을 보매 위급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때 마침 쓰던 원고가 있어서 양일간 더 써야 끝이 나겠으므로 그것을 빨리 마감하고 내려가 보려 하였는데 뒤이어 염려 없이 되었다는 기별과 의사의 말이 춘추 70에 가까운 분으로 그런 위험한 병에서 이렇듯 속히 회복되는 것은 희귀한 일이라 하더라는 말까지 있었다. 그래서 어머님의 병원에는 푹 안심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풍 재발이라는 통지가 역시 전보가 아니요 편지로 왔다. 뒤에 상세한 전말을 알아보니 이러하였다. 누이는 그때 해산 직후의 산모라 신경이 앵간히 날카롭게 된 사람이었다. 그런 터라 어떤 날 식모가 좀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고 당장에 내쫓았다. 내쫓았으면 즉시로 대신을 구하여 드렸어야 할 것인데 경향을 물론하고 문제거리인 식모난 때문에 미리 식모를 구하지 못하였다. 어머님이 부엌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40년, 50년 전 며느리 시절에 부엌에 나서 보신 분, 부엌에 서투르신 어머님이었다. 게다가 중풍에 넘어지셨다가 겨우 지금은 지팡이 짚고 변소 출입이나 하게 된 병인이었다. 그 위에 산모에게는 하루에 7, 8회를 국을 끓여 주어야 할 것이었다.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놓으라면 자꾸 아궁이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구나. 이것이 뒷날 어머님의 회상담이었다. 나무단을 부엌에 끌어들이고 수도, 대문 안에 있어서 부엌에서 꽤 멀다. 수도에서 물을 길어들이고 하루에 7, 8회를 부엌에 나서야 하니 칠순 노체에 병환이 없을지라도 견디지 못할 것이었다. 병환 재발된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머님의 체력은 경탄을 지나쳐서 경악할 만하였다. 중풍이란 대체 초발에도 난병이거니와 재발이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고 어떻게 생명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전신불수, 적어도 반신불수는 될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님의 경악할 만한 체력은 그 모든 과정을 모두 건너뛰어 일삭쯤 뒤에는 다시 약간의 부축만 있으면 변소 출입은 가능하도록 되었다. 잘 요양만 하시면 이 병원에서는 온전히 벗어나서 천수를 다할 수 있다고 의사도 드디어 항복을 하였다. 그러나 성격이나 언행이나 온갖 방면이 돌변하였다. 여장부라 하여도 좋을 만치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시던 어머님이 심약한 분으로 변하셨다. 식모에게 물 한 그릇 떠오라는 일이 있어도 명하지를 못하고 탄원하는 형식으로 하신다. 그리고 온갖 일에 나무람이 많고 눈물을 자주 흘리시고 음식을 잡숫는 데에도 귀찮으면 수저 다 내버리고 그냥 손으로 집어 잡숫는 등 전혀 다른 분같이 되었다. 금년에는 서울을 못 오시겠구나. 금년 여름에 집에 오시기로 되어 있더니만치 매우 섭섭하였다. 아이들이나 평양으로 보내서 병석의 할머님을 귀찮고 기쁘시게 하리라 하였다. 그 여름 이 신문 저 잡지 할 것 없이 모두 돌아가면서 원고료 전차를 하여 집값의 최후 잔액을 갚았다. 이제는 이 집은 완전히 내 것으로 되었다. 이제부터는 이 전차한 문체를 갚기까지는 생활을 극도로 절약을 하여야 하게 되었다. 나는 손꼽아 기다렸다. 생활을 극도 절약해서 통상 시대로 옮기자면
2, 3개월은 걸려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어머님의 건강도 썩 회복될 것이다. 그 사이 집값으로 뽑혀나가던 돈이 이제는 떠오르게 되었으며 어머님을 모셔다가 어머님 보양비로 그것을 전환시키면 될 것이다. 2, 3개월만 더 참자. 호강은 못하시나마 곤궁이야 면하게 해드릴 수 있겠지. 그 어떤 날 평양 누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내일 밤 경성 도착하는 차로 어머님을 모시고 상경합니다. 이런 뜻의 편지였다. 반갑기는 반가웠으나 너무도 의외의 일이라 깜짝 놀랐다. 변소 출입까지도 부축하는 사람이 없이는 못하시던 어머님이 서울까지 어떻게 오시며 무엇하러 오시나. 좀 더 안정하여야 할 것이오늘. 게다가 또한 당황하였다. 어머님께는 생활이 곤란하다는 점을 절대로 보이기 싫었다. 그런데 지금 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원고료 전차를 하였는지라 자그마한 잡지 몇 개에서 들어오는 약소한 금전으로 생활을 극도로 절약하여 지내려는 이 판에 어머님이 올라오시면 큰 탈이다. 곤핍을 안 보이자니 불가능한 일이요. 보이면 또한 더욱이나 병중이신 마음에 얼마나 걱정스러우시랴. 그 저녁 정거장에서 어머님을 뵈니 펑펑 눈물만 쏟아지려 하였다. 재작년 상경 때에는 그렇게 원기 좋게 기차에서 내리시던 어머님이 이번은 다른 사람 다 내리기를 기다려서 마지막에야 그것도 우리 부처와 누이의 부처 4사람의 부축을 받으시고야 내리셨다. 택시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30여 분이 걸렸다. 상경하신 이유는 간단하고 평범하였다. 나이 매부되는 사람의 본집은 전라남도 완도였다. 취처 이래 아들까지 낳은 아직껏 본집에 가본 일이 없었다. 유치원 방학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시부모를 뵈러 가는 길이었다. 어머님을 빈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서울까지 모시고 온 것이었다. 내외는 이튿날 저녁 완도로 향하여 떠났다. 딸과 사위가 완도를 다녀올 동안의 약 일주일간 어머님은 장 눈물이었다. 그의 어린 손주들이 무슨 심부름으로 밖에 나갈지라도 애처로워 눈물이었다. 내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종로 방면으로 가서 서너 시간만 걸려도 눈물이었다. 또한 성격이 놀랍게도 변하였다. 참외, 수박 같은 것을 사다 드리면 당신이 값을 내시겠다 한다. 경제에 좀 몰리는 관계상 진지상 같은데 반찬이 어머님께서는 좀 후하고 애들에게는 좀 박하면 또한 눈물이었다. 뜰 아랫방은 쓰지 않던 방이고 건너방, 아이들이 거처하는 건너방에는 빈대가 많다고 하여 큰 방을 비워드리고 우리는 대청에서 잤더니 밤새도록 당신이 대청으로 나갈 터이니 우리들을 들어오라고 하시다 못하여 이튿날은 저녁이 끝나자마자 그 부자유한 몸으로 당신 이부자리를 어느 틈에 내다가 대청에 펴놓으신다. 변소에라도 가실 적에 부축해드리려면 미안해하는 기색이 분명하였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주머니에서 돈 5원을 꺼내주시며 한약으로 지금 당신 병환에 맞는 약을 지어다 달라신다. 이것은 과연 나의 실책이었다. 평양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아무 약도 없기에 이 병환은 그저 안정일로밖에는 없나보다 쯤으로 여겨두었던 것이었다. 병환 중에 계신 어머님께 약 채근을 받는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에 희한한 일일 것이다. 나는 어머님이 내신 5원을 도로 드리고 한방 의사를 알만한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하여 박모 씨를 알아내어 톡톡히 비싼 약을 지어왔다. 그 약을 잡수어 보았지만 어지럼증만 더하지 차도가 없다고 하시면서도 다려드리는 것이라 잡숫기는 잡수었으나 평양 내려가서는 다시 안 잡수신 모양이었다. 이 병 저 병 겹치는 중에 또 조그마한 부스럼 하나가 목 뒤에 생겼다. 가렵다고 긁으시더니 그것이 저녁에는 벌겋게 되었다. 그래서 고약을 붙여드렸으나 가렵다고 연방 떼버리고 그냥 긁으시는 바람에 이튿날은
더 범위가 넓어지며 뜬뜬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약만 잘 붙이면 도로 삭을 종류의 것이라 이튿날은 나의 아들을 할머니 뒤에 지키게 하여 떼버리면 다시 붙여드리고 떼버리면 또다시 붙여드리고 이러한 역할을 하게 하였다. 부스럼이 난 지 사흘 만에 완도 같던 내외가 왔다. 와서 그 밤을 우리 집에서 지내고 이튿날은 어머님을 모시고 평양으로 내려갔다. 일행이 평양으로 내려간 뒤에 나도 무슨 볼 일이 있어서 3, 4일간 어디 갔었다. 돌아와 봄에 아직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대문이 열려 있고 집안에는 아이들만이 있고 아내는 나를 찾으러 어젯밤 나갔다가 밤 깊어 돌아오고 방금 또 나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 없는 동안에 평양에서 편지 한 장과 전보 2장이 와 있었다. 먼저 전보부터 보았다. 첫 전보는 그저께 친 것으로 어머님을 대수술을 하니 즉시 오라는 것이요. 둘째 전보는 어제 친 것으로 왜 안 오느냐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편지는 평양 내려와서 목 뒤의 종철을 수술하셨다는데 수술한 자리가 성가시고 붕대를 풀고 심지를 뽑고 하여 잘못하다가는 큰 탈이 생길 듯 싶다는 뜻이었다. 정신이 아득하였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순서를 따질 수가 없었다. 기차 시간을 보니 7시 반에 떠나는 북행이 있었다. 기차는 있기는 하고 아직 5시 반에 지나지 못하니 시간은 넉넉하다. 주머니에는 꼭 기차 싹뿐 점심 사 먹을 돈도 없었다. 좌우간 정거장으로 나간다고 아이들에게 말해두고 포스클로랄이라는 강력한 최면제 한 병을 갖고 그 다름으로 정거장으로 나갔다. 먼저 정거장에 나간다 한들 기차가 먼저 가줄 리 없건만. 마치 우리 아내의 사자와 같이 정거장에서도 잠시를 앉지를 못하였다. 다른 때 기차를 탈 때에는 생각해 보지도 않던 일. 지금 이 정거장 안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무리 중에 친척의 위독 혹은 사망 전보를 받고 황황히 달려가려니 태반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기차 안에서는 강렬한 최면제를 먹고 차장에게 평양에서 깨워주기를 부탁하고 내내 자면서 갔다. 깨면 마음이 지향할 바를 몰라서. 평양에서 내려서 병원으로 달려가 보매 아직 떠나지 않았다. 후두부의 가죽을 죄에 뜯어내고 지금 저 붕대 아래는 두개골이 노출되어 있다 한다. 머리와 목 전체를 붕대로 싼 거대한 육체가 답답한 듯이 한 초도 쉬지 않고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몸을 뒤채는 것이었다. 저렇듯 뒤채는 것이 되려 피곤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피곤을 모르시는 모양이었다. 잠든 때 이외에는 저렇듯 몸을 한 초도 쉬지 않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뒤채신다 한다. 침대에서 떨어지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대의 한쪽은 담벽에 붙여놓고 이쪽으로는 침대 하나를 더 놓았다. 나는 내가 온 것을 알리기 위하여 어머님의 눈이 향하기 가장 편한 쪽에가 서서 어머님을 찾았다. 어머님은 나를 보셨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맞은편에 무엇이 보이니 그냥 눈을 그리로 붓고 있는 따름이었다. 표정에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그로부터 10여일 나는 죽음과 고투하시는 어머님을 지켰다. 불면증이라는 특수한 신체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는 병인을 지키기에는 가장 적당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며칠째 되는 날인지 하도 보기에 민망하였던지 누이가 자기 남편과 한밤을 지킬 터이니 집에 가서 하루 편히 자라고 한다. 그래서 밤들어 누이의 집에 가서 한밤을 자고 이튿날 새벽에 병원으로 가서 누이 내외를 돌려보냈더니 내가 평양으로 내려온 지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듣는 어머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즉, 나더러 밤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해도 모르고 자고 서늘해 무엇을 쓰고 싶으나 아무리 불러도 깨지를 않아
하룻밤을 매우 곤란히 지내셨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부터 밤을 남에게 맡겨보지를 않았다. 밤에는 자는 것이 당연하다. 아무리 정성이 있단들 생리적으로 오는 졸음을 어이하랴. 나 같은 불구자가 아닌 이상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실 어머님을 지키면서 여기서 때때로 인생이라는 것에 전면을 보곤 하였다. 일찍이 효도를 해보지 못한 나는 여기서 이 침대에서 다시 생명 있는 신체로는 내리실 길이 없는 어머님께 나의 최초요, 최후의 효도를 하였다. 그러면서 아, 이것을 어머님이 알아주실까? 이런 쓸데없는 기대를 해보고 하였다. 그럴 때마다 직후로 몰려나오는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신다 하면 무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인생이었다. 아시면 무얼 하느냐? 아시면 도리어 이전 평상시와 같이 민망히 생각하실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 기쁘다 생각하시면 무얼 하느냐? 무엇이니 하여도 최후에 남는 것은 역시 죽음이라는 것이다. 어머님이 최후의 봉양을 기꺼이 생각하셔서 지부에 가셔서 나를 부귀하게 해주시리라고 이 간병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님 자신에게 대하여서는 아무 통양도 없는 바였다. 하루 저녁에 얼마씩이라는 돈만 주면 나보다 손 있고 나보다 더 충실히 간병할 전문 간병자가 얼마든 있지 않은가. 이 나의 간병이란 것을 정확히 숫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첫째로는 전문 간병인보다 서투른지라 손이 도리어 어머님을 불편하게 하였을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요. 둘째로는 일껏 회복되어 가던 나의 건강을 다시 꺾어 놓은데 지나지 못하고 셋째로는 형으로 하여금 전문 간병인을 두었더라면 지불했어야 할 수당을 경제하게 하였으며 넷째로는 전문 간병인이 돈벌이 방해를 한 것, 이런 것 등등에 지나지 못한다. 다만 내 마음이 행하고 싶은 일을 행한 따름으로써 어머님이 청한 바도 아니요 희망한 바도 아니었다. 이 계통 병원의 불친절하고 무지한 것은 조선에서 다 아는 바다. 당시 어머님의 몸에는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밀려 있었다. 제일 급한 것이 이번 수술한 후두부 봉창이요. 그 다음으로 급한 것이 중풍이요. 그 다음으로 중한 것이 당뇨병이었다. 당뇨병에 쓰는 인슐린이라는 주사약은 보통 건강체의 사람에게도 주사를 놓고는 즉시 포도당으로 중화를 시키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일기 쉽다. 다른 중한 병을 겸한 환자에게는 좀채 놓기 힘든 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에서는 어머님의 몸에 당뇨병이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놓았다. 그러나 어머님의 놀라운 체력은 이 제1회의 인슐린까지 이겨서 일단 사선을 넘어섰다가 다시 소생하셨다. 그러나 이튿날 내가 엄중히 감시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슐린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입에 따라 넣어드리는 포도당액의 마지막 숟갈을 채 못 삼키시고 마지막 숨을 쉬셨다. 한때는 이 무지한 치료 방식에 대하여 친척들 사이에 말썽도 많았으나 그건 역시 지나고 보면 우스운 일이었다. 혹은 그 때문에 2, 3일간 더 생명이 단축이 되셨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어머님이 2, 3일간 더 살아계셨다 하면 무엇할까? 2, 3일간 더 사셨다면 2, 3일간 더 고통을 겪으실 뿐이었다. 양미간을 늘 커다랗게 찌푸리고 계시던 어머님에게 최후의 호흡과 함께 그 주름살이 없어졌다. 어머님이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나는 당직 의사를 불러서 모르핀 주사를 놓게 하였다. 모르핀 주사가 혹은 몸에 해로울지는 모르나 어차피 이 침상에서 다시 산 사람으로 내리시지 못할 이상에는 단 몇 시간이라도 고통을 모르고 지내시면 그 이상 더한 일이 어디 있으랴. 어머님 떠나신 지 만 3년 반.
지금은 아마 뼈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겠지. 그때 수일간 더 살아계셨거나 말았거나 오늘에는 그것이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다. 단지 내 마음에 그냥 죄송이 남아있는 생각은 부귀 중에서 생장하시고 늙으신 어머님을 늑마에 내 탓으로 수년간 빈곤을 맛보시게 하였고, 그러고도 이 못난 아들을 도리어 생각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던 어머님께 푹 안심을 드리기 전에 어머님을 잃은 점이다. 효도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온 바도 아니오. 효성이 없으면 미물과 같다는 위협 때문에 생긴 마음도 아니다. 안심을 하신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 하여도 역시 마찬가지요. 더욱 불안을 느끼시면서 떠나셨다 하여도 또한 마찬가지로서 일단 떠난 뒤에는 그저 다 허무로 끝마감을 할 것이니 나의 생각은 어머님이 살아계신 때거나 떠나신 뒤거나 단지 내 욕심 채우기를 위함이지 어머님을 위함이 아니다. 어머님을 땅에 묻은 뒤에 나는 다시 무덤을 찾아본 일이 없었다. 살아계신 어머니이니 내가 범한 죄를 씻고자 성심성의 안심을 드리고자 한 것이지 떠나신 뒤에 빈 무덤을 찾아 무엇하랴. 불효한 자식이라고 세상이 욕을 할지라도 그 칭호를 잠잠히 받을 밖에는 도리가 없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아프지 않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시는 마음. 하지만 자식들은 좀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어머니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앗아 내 입에 넣으려 하고, 어머니 당신의 마음이 찢기든 어떻든 상관없이 내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속상하게 만드는 존재들.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어느 순간 깊어진 어머니의 주름을 마주할 때 자식들은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어머니는 이미 너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남는 것은 후회와 미련뿐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아들처럼 말이죠. 오늘 김동인의 가신 어머님 좋으셨나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맹순사 채만식. 맹순사가 동양의 대현이라는 맹자님과 어떤 혈통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나라 명재상 맹고불이 맹정순과는 제 몇 대 손이나 되는지 혹은 아무것도 안 되는지 그런 것은 상고하여 보지 못하였다. 칼자루 10년에 집안 여편네 유똥치마 하나 못해준 주변에 헐말이 무슨 헐말이유. 증왕의 순사 안악에 세 가지 특색이 있으니 가로되 언변 좋은 것, 가로되 건방진 것, 가로되 옷 호사 잘하는 것이라고. 실로 이 계집의 허용으로 인하여 순사들이 얼마나 더 악착히 순사질을 하였음인고. 맹순사의 안악 서분이도 미상불, 언변 좋고 똑똑하고, 즉 객관적으로 바꾸어 치면 건방지고, 하기로는 좀처럼 남에게 질 생각이 없으나 오직 옷 호사 한 가지만은 어여시 고개를 들 자신이 와락 없었다. 천하의 순사에 안악되어 옷 호사를 못하다니 유감이 깊을 쯤에 잠옷 동정스러운 노릇이었다. 그러나 서분이가 순사의 안악으로 옷 호사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 결단코 서분이 스스로의 무능한 소치거나 과실이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소위 칼자루 10년에 실상은 8년이었다. 8년 순사에
집안 여편네 유똥치마 한 벌도 해주지 못할 지경으로 남편 맹순사란 위인이 지질이 주변머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8.15 바로 후에 칼을 풀어놓았고 그래서 시방은 순사적이라는 것이 이미 옛말같이 된 터이지만 그러니 놓친 찬스를 두고 심하여는 임종하는 자리에까지 내내 미련겨워하기를 맞이 아니하는 것이 항용 아녀자의 넓지 못한 속 해서 오늘 아침만 하여도 하찮은 일로 시초가 되어 쫑쫑대고 생동거리고 하던 끝에 필경은 나오는 것이 그 유똥치마의 푸념이요 주변 없음의 공박이요 하였던 것이었었다. 거 옷은 그대지 많이씩 장만에 무얼 하는구? 입고 벗을 거면 고만하냐? 난 참 여자들 그러는 속 모르겠더라. 부드럽고 조용한 말씨다. 이와 정반대로 서분이의 음성은 높고 가시 같다. 입고 벗을 옷이 어딨어? 날 언제 옷 해줬길래 옷 많이씩이냐는 건구? 아니, 해필 임자가 옷이 많다는 게 아니라 보통 여자들이 말이야. 넉살도 좋으이. 날 같으면 입이 꽝우리 구멍이라도 헐 말 없겠네. 바보, 빈충이, 천치. 못난 남편 싫여? 좋을 게 어딨어? 그럼 갈릴까? 제발 좀. 허, 아주 신물이 나요. 그러든지 순살 도로 댕기든지 집안 여편네 옷 한 가지 어여시 모체에 내놓는 사내가 무슨 사내값에 가는고. 그러니깐 도로 순사 댕겨서 유똥치마도 해주고 깜장 낙타 두루마기도 해주고 양단 저구리도 해주고 백금시계도 사주고 그따위 주변에 순살 2번 아냐 골백번 댕겨보지. 유똥치마커녕 거지치마 한감 얻어들이나. 허허허허.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구나. 이런 노래 들어보질 못했어? 정신 차려요 괜히. 인전 돈도 몇 푼 남은 거 없고 무얼 가지고 살림은 해나갈 텐구. 내일 모림은 쌀, 남구 들여와야 해요. 나도 걱정이야말로 그 걱정이로세. 그러면서 맹순사는 식후에 피워 물었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고는 출입할 채비를 차리려고 푸스스 일어선다. 흐렸던 하늘이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서분이는 올해 25, 새파란 젊은 색시였다. 17에 30살 난 맹순사의 후취로 시집을 왔었다. 맹순사는 그 전해에 상처를 하였었다. 서분이는 그의 호릿하고 가냘픈 외형대로 성질도 날카로웠다. 이른바 신경질이요 요망스런 부류의 여자였다. 성질은 그러한 데다 겸하여 나이 많은 남편의 황차 후추여 하니 응석을 삼아서도 남편한테 포다를 떨고 볶아대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고 하염직은 한 노릇이었다. 맹순사는 그것을 잘 받아주고 맹순사는 나이 38이었다. 13살이나 어린 안악이 딸 자식 같아서 더욱 귀여웠다. 자식이고 계집이고 간에 귀여우면 흉이 아니요 흉도 이쁜 법이었다. 맹순사는 내일 모레가 40이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느라면 속이 대개는 썩을 대로 썩고 모나던 성질이 둥그러지고 하여 감정 생활이 누그러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나이가 시키는 외에 맹순사는 타고난 천품이 본시도 유한 인물이었다. 웬만한 일에는 성 같은 것이 나지를 아니하였다. 남에게다 나의 의견이나 고집을 굳이 세우러 들 줄을 몰랐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지지도 않거니와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시비와 갈등 생기는 것이 드물었다.
좋게 말하면 원만이요. 사실대로 말하면 반편스럽고 지조없고 무능이요 하였다. 아무튼 그런 성질이 그런 남편이고 보매 안하게 아무리 포다를 떨고 볶아대고 구박을 하고 하여도 좀처럼 맞서서 언성을 높여 탄하고 싸우고 하는 법이 없었다. 안악은 기를 쓰고 싸우자고 대들어도 시종여일하게 한 목소리 한낱으로 순순히 대거를 하고 할 따름이었다. 좌우간 내가 그만침이나 청백했기 망정이지. 다른 동간들 당했단 소리를 들었지? 누구는 맞아 죽고 누구는 집에다 불을 지르고 누구는 팔다리가 부러지고 푸스스 일어서다가 비오는 뜰을 이윽히 내어다보면서 맹순사는 곰곰이 그렇게 안악을 타이르듯 한다. 서분이에게는 그러나 그런 소리가 다 말 같지도 아니한 소리요 억지의 발명이었다. 흥! 가네모도상은 그렇게 들이 긁어먹고도 되려 승찰해서 부장이 된 건 어떡하고? 며칠 가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뱃속은 무척 편하겠수. 여주로 내려갔던 기노시다상넨 이사를 해오는데 재봉틀이 인장표로다 손틀, 발틀 2개, 방한짐이 8개, 옷이 옥상옷만 도랑꾸루 15도랑꾸드래요. 그리고도 서울로 뻐젓이 와서 기계방아 사놓고 돈벌이만 잘 하면서 활개 펴고 삽디다. 죽기를 어째 죽으며 팔대리가 부러질 팔대리는 어딨어. 그런 게 글쎄 다 불안당질로 장만한 거 아냐. 뱃속에서 꼬록 소리가 나도 만날 청백이야. 아무렴 사람이 청백하면 가난해도 두려울 게 없는 법이야. 햄. 맹순사는 마침내 양복장 문을 연다. 연방 청백을 뇌던 끝에 이 양복장을 보자니 얼굴이 간지러웠다. 유치장 간수로 있을 때 가구장수 하나가 경제범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서분이가 쪽지 한 장을 그에게다 주어달라고 졸랐다. 못 내기는 체하고 전해주었다. 그런지 이틀 만에 이 양복장이 방 운목에가 정 놓여진 것을 보았으나 그는 내력을 물으려고 아니하였다. 양복점 안에서 떼어 입은 대마직 국민복은 양복장보다도 조금 더 청백순사를 얼굴 간지럽게 하였다. 작년 초가을 좋지 못한 풍문이 들리는 파출소 건너편의 양복점에서 맞추어 입은 것이었다. 공정가격 32원 각수인데 양복을 찾아 들고는 지갑을 꺼내는 체하면서 얼마죠? 하고 물었다. 지갑에는 돈이라야 3원밖에 없었다. 양복점 주인은 원 천만의 말씀을 다 하신다면서 어서 가시라고 등을 밀어내었다. 이 양복장이나 양복은 한 예에 불과하고 8년 동안 순사를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통제 경제가 강화된 2, 3년, 60몇 원이라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생활을 뇌물 받는 것으로서 보태어 나왔다. 몇십 원씩 돈 100원씩 쥐어주는 것을 사양하다가 못 내기는 채 받아넣기 얼마는지 모른다. 자청해 주는 것을 따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쉬운 때면 그럴싸한 사람을 찾아가서 수히 갚을 테니 100원만 하고 가져다 쓰기도 여러 번이었다. 술 대접을 받기는 실로 부지기수였다. 쌀, 나무, 고기, 생선, 술 모두 다 그립지는 아니할 만큼 들어도 오고 청에다 먹기도 하고 하였다. 못해 주었네 하여도 안악의 옷감도 여러 번 얻어다 준 것이었었다. 공교로의 그 유똥치마만은 기회가 없고서 8.15가 덜컥 달려들고 말았지만 이렇게 그는 작은 것이나마 뇌물을 먹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청백하였노라고 8분의 자신이 있었다. 맹순사의 생각엔 양복벌이나 빼앗아 입고 돈이나 몇십 원, 돈 100원 받아 쓰고 쌀, 나무며 찬거리나 조금씩 얻어먹고 술 대접이나 받고 하는 것은 아무나 예사로 하는 일이요. 하여도 죄될 일이 없고 따라서 독직이 되거나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적어도 독직이나 죄가 되자면 몇만 원 집어먹고서 소위 팔자를 고친다는 둥, 허리띠를 푼다는 둥의 수준에 올라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었었다. 맹순사는 몇만 원은커녕 한 번에 100원 이상을 얻어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 고로 맹순사는 스스로 청백타하던 것이었었다. 주위의 동간들은 가만히 눈치를 보면 열의 9은 들뭇들뭇한 한 몫을 보고 늘어져 10,000원짜리 집을 사느니 50석 추수의 땅을 양주에다 사놓았느니 상사회사를 꾸며가지고 대주주가 되어 사직하고 나가느니 하였다. 맹순사는 나도 제발 그런 거리가 하나 걸렸으면, 하다못해 집 한 채 살 거리라도 좀 걸렸으면 하고 초조와 더불어 연방 그런 구멍을 여새기어 보았었다. 그러나 어인일인지 한 번도 걸리는 적이 없었다. 그래서 끝내야 쓰레기판만 뒤지다가 소위 청백한 채로 칼을 풀어놓고 말았다. 큰 덩치를 먹을 욕심과 기대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의사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무튼지 큰 것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따라서 부자가 되지를 아니하였으니 나는 청백하였노라. 이것이 맹순사의 청백관이었다. 부슬비를 우산으로 가리면서 맹순사는 군정청 경찰학교로 맹순사는 군정청 경찰학교로 향하였다. 품에는 진작부터 써가지고 다니던 지원서와 이력서가 들어있었다. 8.15 직후 줄곧 누가 몽둥이로 후려갈기는 것만 같아서 으슥한 골목을 지나느라면 시퍼런 단도가 옆구리를 푹 찌르는 것만 같아서 얘라 사람 감수하겠다고 칼을 풀어놓기는 하였었다. 그러나 그것이나마 직업을 잃고 나니 하루하루 다가든다는 것이 반갑지 아니한 생활난이었다. 아까 안 하게 하던 말이 아니라도 수중에 돈양 있는 것은 거진 밑바닥이 보이고 비로소 쌀, 나무 드릴 길이 막연할 판에 이르렀다. 세상은 돈도 흔하고 일거리도 많고 퍽이나 풍성풍성한 것 같았다. 그러나 순사밖에 다닐 줄 모르는 전 순사 맹아무개에게는 그리 수월이 딴 직업이 천신되어지지를 아니하였다. 배운 도적질이 그뿐이니 무간의 하루다. 즉 세상도 새 세상이니 설마 어떠리. 마침내 이렇게 단념 같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었다. 모자도 정복도 패검도 다 옛것이요. 완장 한 벌로서 해방 조선의 새 순사가 된 맹순사는 공공 파출소로 가기 위하여 종로를 동쪽으로 걸었다. 8년이나 다닌 경험자라서 그 경험을 증명할 만한 몇 마디 테스트를 하더니 그 당장 채용을 하였고 공공경찰서로 배속을 시켰다. 그리고 이튿날 출근을 하였더니 공공파출소에 근무를 하라는 영이어서 시방 그리로 가고 있는 참이었었다. 옛날의 순서와 똑같이 차리고 하였건만 맹순사는 웬일인지 우선 스스로가 위험도 없고 신도 나는 줄을 모르겠고 하였다. 만나거나 지나치는 행인들의 동정이 전처럼 조심하는 것 같은, 무서워하는 것 같은 기색이 없고 그저 본숭만숭이었다. 더러는 답북 적의와 경멸의 눈초리로 흘겨보기까지 하였다. 함부로 체포도 아니하고 위협도 아니하고 뺨 같은 것은 물론 때리지 못하게 되었고 하니 전보다 친근스러하고 안심한 얼굴로 대하고 하여야 할 것인데 대체 웬일인지를 모르겠었다. 걸으면서 곰곰 생각하여 보았다. 전에 많이들 행악을 했대서 정녕 그것인성 싶었다. 애먼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못할 짓도 많이 했지. 쯧, 지금 와서 푸대접 받아도 한문해하지. 화무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인데 한때 잘들 해먹었으니 인제는 그 대가품도 받아야겠지. 무엇인지 모를 한숨이 절로 내쉬어졌다.
마침내 공공파출소에 당도하였다. 여기서 맹순사는 백성들이 순사를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 연유를 또 한 가지 발견하여야 하였다. 뚜벅뚜벅 파출소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에 테이블에 엎드려 졸고 있다가 놀라 깨어 고개를 번쩍 드는 동간. 맹순사는 무심결에 아니, 내가 웬일이냐? 하면서 다시금 빳빳이 그를 바라다 보았다. 노마. 볼때기에 있는 붉은 점이 아니더라면 얼굴 같은 딴 사람인가 하였을 것이었다. 행랑아들 노마였다. 맹순사는 금년 봄 시방 사는 홍파동으로 이사해 오기까지 6해를 눌러 사직동 그 집에서 살았다. 그 행랑에 노마네가 전 주인 때부터 들어있었고 왼편 볼때기에 붉은 점이 박힌 노마는 12살이었다. 근처의 3년짜리 학원을 1년에 작파하고서 저무나 새나 우미관 앞에 가 놀다간 깃대도 받아주고 삐라도 뿌려주고 하는 것이 일이요. 집에 들어와서는 어멈 아범한테 매맞기가 일이요 하였다. 조금 더 자라더니 우미관 폐에 들어가지고 밤거리로 행패를 하고 다녔고 사람을 치다 붙잡혀간 것을 몇 차례 놓이게 하여 주기도 하였다. 노마는 개면 찍은 듯 그러나 일변 반갑기도 한 듯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리 많이 좀 가르쳐 줍시오. 나리. 동간끼리도 날인가 이 사람. 나이가 시키밀이라. 맹순사는 내색을 아니하고 소탈이 그러면서 같이 웃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런 것이 다 순사니 수모도 받아 싸지 하였다. 무식하여서 기록 같은 것을 죄다 대신하여 주기가 성가시기는 하였으나 그 대신 순 같은 것도 제가 다 돌고 사사 심부름도 시원시원하여 주고 하여서 옛 노마를 부리는 양 실없이 해롭지 않았다. 한 일주일 노마 순사를 하인 삼아 맹순사는 편안한 영감 노릇을 하였다. 그러자 노마 순사가 다른 파출소로 옮아가고서 새로 뽑힌 후임자가 오게 되었다. 대체 누굴꼬? 노마 때에 겪음이 있는지라 이런 궁금한 생각을 하면서 신문을 보고 앉았는데 철그럭 하더니 안녕합시오 하는 소리와 더불어 한 장한이 척 들어섰다. 무심코 고개를 드는 순간 맹순사는 억 하고 놀라면서 하마 뒤로 나가 자빠질 뻔하였다. 머리가 있는 대로 곤두서는 것 같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새 동가는 맹순사를 더 잘 알아보았다. 그는 그 흉악한 상호를 싱긋 웃으면서 외나무 대리서 만났구려? 금세 상성을 했나?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 눈깔처럼 눈만 끄먹하고 앉아서 남이 인사라면 대답을 해야 아니해? 적어도 새 조선의 경관으로 평안허슈? 아무튼 지질인 오래 댕기는구려. 강봉세. 살인강도 무기징역수 강봉세였다. 재작년 맹순사가 공공경찰서에서 유치장 간수를 볼 때 이 강봉세가 살인강도질을 하고 붙잡혀 들어왔었다. 맹순사는 반년이나 그를 간수하였다. 그러느라고 아주 숙면이 되었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유치장 안에서 담배를 달라고 야료를 하여서 낮번을 하던 간수가 점심과 저녁을 굶겼다. 강봉세는 반번으로 들어온 맹순사더러 밥을 달라고 졸랐다. 조르다 성이 나가지고는 이를 북북 갈면서 오냐 두고 보자. 사형을 아니 받고서 무기징역이라도 살다가 요행 다시 세상 구경을 하게만 돼봐라. 내 놈의 배때긴 칼로 푹 찌르면 꿰어지지 말란 법 있대드냐?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었었다. 그러던 살인강도 강봉세였다. 맹순사는 동간 강봉세가 봐라 인서가 하면서 패검을 뽑아 배를 푹 찌르는 것만 같아
하루 종일 간이 콩만하였다. 다시 순사된 것을 못내 후회하면서 어서 시간이 되기만 기다렸다. 그 몇 시간이 아마 10년 감수는 되는 것 같았다. 오후에 헐떡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맹순사는 정복, 정모와 폐검을 보따리에 싸놓고 사직원을 썼다. 그새 벌써 사직이에요? 안악 서분이가 구박이었다. 괜히 과부 아니 된 것만 천행으로 알아요. 사상범, 정치범만 석방을 하라니깐 살인 강도거정 말끔 다 풀어놨으니 그놈들이 그래 심청이 그래야 옳담? 심청머리가 그리고서야 전쟁이 아니죠? 살인 강도가 났어요? 난 게 아니라 들어왔더라우. 뉘지벨, 파출소로, 칼차구, 정복, 정모, 잡숫구. 에구머니, 가짜 순사 말이죠? 흥, 뻐젓이 사령장 거정받은 진짜 순사들합니다요. 당당한 경찰학교 졸업생이시고. 절 웃지우? 그럼 인전 순사한테도 마음 못 놓겠구려. 허기야, 예전 순사라는 게 살인강도하고 다를 게 있었나. 남의 잼을 강제로 뺏어먹고 생사람 죽이고 하긴 매일반이었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용은 좀 짧은 내용이었는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후에도 친일파 청산 문제에 있어서는 좌파와 우파라는 진영 싸움을 하면서 혼란의 시간을 거듭하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혼란을 틈타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뿐 아니라 심지어 사회의 불안당 같은 사람들도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평가와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전 모습을 약간만 변형한 채로 사회 시스템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치유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를 남아있게 만드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최만식 작가는 그런 혼란한 시대의 모습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병폐를 깨닫고 깨어나서 자발적인 정화운동을 하길 바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최만식의 맹순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골 의사 프란츠 카프카. 나는 몹시 난처했다. 긴급한 여행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중환자는 10마일이나 떨어진 마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찬 눈보라가 그 마을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는 마차가 한 대 있었다. 가볍고 바퀴가 크며 우리가 사는 시골길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마차였다. 나는 이미 털 외투에 몸을 감싸고 손에다 의료기구를 넣은 가방을 들고 여행 준비를 갖추고서는 뜰 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런데 말이 없었다. 그놈의 말이. 그 말은 이 추운 겨울 내내 너무나 부려먹은 탓으로 어젯밤에 그만 죽고 만 것이다. 하녀는 지금 말 한 피를 빌리려고 마을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눈은 갈수록 점점 높게 쌓이고 나는 꼼짝도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대문에 하녀가 나타났다. 혼자서 등불을 흔들면서
물론 그럴 테지. 누가 지금 이따위 여행에 쓰라고 말을 빌려주겠는가. 나는 또 한 번 뜰을 따라 거닐어 보았으나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뒤숭숭하고 마음이 언짢아 나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새로 지붕을 덮지 않아 무너져가는 돼지우리의 문을 발길로 걷어찼다. 문이 열리고 문장식이 덜컹거렸다. 말냄새 같은 온기가 밀어닥쳤다. 그리고 조용한 우리 속에는 등불 하나가 끈에 매달려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때 나지막한 칸막이 속에 웅크리고 앉은 한 사내가 커다랗고 푸른 눈을 반짝이며 얼굴을 드러냈다. 말을 메어드릴까요? 하면서 사나이는 네 발로 기어 나왔다. 나는 뭐라고 말할지를 몰라 우리 속에 혹시 무엇이 또 있는가 보려고 몸을 굽혔다. 하녀는 내 옆에 서 있었다.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시다니요. 하녀가 말했다. 우리 둘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리여, 이리여! 하고 마부가 외치자 힘차고 옆구리가 강한 두 마리의 말이 다리를 몸에다 바싹 붙이고 말쑥한 머리를 낙타처럼 푹 숙이고는 비좁은 문을 억지로 몸통을 비틀며 빠져나왔다. 그 말들은 김이 무럭무럭 나는 몸을 고추 세웠다. 저 사람을 도와줘. 내가 말하자 하녀는 서둘러 마부에게 마구를 갖다 주었다. 그러나 하녀가 사내 곁으로 가자마자 마부는 그녀를 덥석 끌어안아 자기의 얼굴을 갖다 대는 것이었다. 하녀는 비명을 지르며 내게로 도망쳐 왔는데 벌써 하녀의 볼에 이빨 자국이 두 줄이나 붉게 새겨져 있었다.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나는 화가 나서 미친 듯이 소리쳤다. 너 이놈, 매를 맞고 싶으냐? 그러나 나는 이내 그가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거절을 하는 판에 그자는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자는 나의 생각을 알아챈 듯 나의 위협을 별로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하게 말에 매달려 열심히 일을 했다. 단 한 번 나를 돌아다 보았을 뿐. 타십시오. 그가 말했다. 진짜로 출발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었다. 이렇듯 멋지게 장식된 마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도 인정했으므로 나는 기꺼이 올라탔다. 마차는 내가 몰겠네. 자넨 길을 모르니까. 내가 말했다. 물론 입죠. 그자는 대답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전 절대로 같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로자 옆에 남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로자는 소리를 치고서는 불가피하게 다가올 자신의 운명을 명확히 예감하면서 집 안으로 뛰어가 버렸다. 나는 하녀가 문빗장을 지르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안으로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도 들었다. 더욱이 복도와 방을 사사시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못 찾도록 등불을 모조리 꺼버리는 것도 보았다. 자네는 나하고 같이 가야겠어. 아무리 긴급한 환자가 있더라도 출발을 그만두겠어. 내가 거기에 가는 대가로 하녀를 헐값에 넘겨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마부는 이리야 하면서 손뼉까지 쳤다. 그 순간 마차는 큰 물에 휩쓸리는 나무 조각처럼 저절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나는 등 뒤에서 마부의 습격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나의 집 문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나의 귀와 눈은 오관을 동시에 파고드는 소음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다. 나는 벌써 뜰에 서 있었고 그 뜰의 문이 열리자마자 이미 환자의 문 앞에 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눈은 어느덧 그쳐 있었으며 사방에는 달빛이 고요했다. 환자의 양친이 집에서 바삐 달려나왔는데 그 황당한 이야기로는 아무것도 알아차릴 도리가 없었다. 실내의 공기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간수가 잘 안 된 난로가 연기를 내고 있었다.
나는 우선 창부터 열어젖혀야 했지만 환자를 먼저 보기로 했다. 환자는 바싹 여유였으며 열도 없고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조금은 멍한 상태에 있었다. 공허한 두 눈으로 내의도 입지 않은 채 그 청년은 털 이부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나의 목에 매달려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양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 나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이는 내 손가방을 올려놓을 걸상을 하나 가져왔다. 나는 가방을 열고 의료기구를 뒤졌고 청년은 나에게 자기의 당부를 잊지 않도록 하려고 계속 나를 손으로 더듬었다. 나는 핀셋을 하나 꺼내주고는 그것을 촛불에 비추어 검사를 한 다음 다시 내려놓았다. 그렇다. 그런 처지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없는 말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급하다고 두 마리나 보내주신 데다 과분하게도 마부까지 내려주셨으니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때에야 다시 로자 생각이 떠올랐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녀를 구해준단 말인가? 마부에게서 10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나의 마차 앞에는 다룰 수도 없는 말들이 메어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놈의 말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가죽 뒤를 늦춘 모양이다. 그리고 창문들은 어떻게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밀어 열렸을까?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되어 말들은 창문으로 머리를 쑤셔놓고 가족들이 비명에도 까딱없이 환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일까? 곧 되돌아가겠어. 나는 생각했다. 말들이 나더러 빨리 떠나자고 재촉하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더워서 내가 얼떨떨해진 모양이라고 생각한 그의 누이가 나의 털외투를 벗기는 대로 나는 가만히 있었다. 한 잔의 럼주가 내 옆에 놓였고 노인은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가 아끼는 물건을 내놓음으로써 나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려는 것이었다.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편협한 그 노인의 얕은 생각 때문에 나는 비위가 거슬렸다. 그리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했다. 환자의 어머니는 침대 옆에 서서 나를 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그의 부름에 응해서 한 마리의 말이 방의 천장을 향해 우짖는 동안 청년의 가슴에다 내 머리를 댔는데 청년은 나의 젖은 수염 밑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년은 건강했던 것이다. 걱정하는 어머니 탓으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다소 혈색이 나빴을 뿐이다. 한 번만 밀어젖혀도 침대에서 벗어날 만큼 건강했던 것이다. 나는 세상을 뒤바꾸는 사람은 아니기에 그를 그대로 눕혀두었다. 나는 이 지방관청에 의해 임명되어서 너무 심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이르기까지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급료는 받겠으나 나는 인색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도 기꺼이 도와왔다. 이제는 로자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청년이 죽고 싶다고 한 말은 옳고 타당했다. 나 역시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은 적이 있다. 끝없는 겨울. 여기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인가? 내 말은 죽어버렸고 마을에서는 말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돼지 우리에서 말을 찾아내야 했다. 만일에 우연하게도 말이 구해지지 않았더라면 돼지를 타고 와야 했을 것이다. 사정은 이 정도다. 나는 그들 가족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그런 사정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안다고 해도 고지 듣지 않을 것이다. 처방을 쓰기는 수월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이제는 나의 왕진도 끝난 셈이다. 나는 쓸데없는 헛수고를 한 것이다. 하기야, 그런 일에는 나도 이젠 만성이 되었다.
나를 밤중에 불러내며 온 지방이 나를 괴롭혀 왔는데 이번에는 로자조차 희생시켜야 했다. 여러 해 동안 나의 집에서 살아온 그 아름다운 처녀를. 이 희생은 너무도 크다. 그러니 나는 궤변을 써서라도 내 머릿속에 헝클어진 생각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렇다. 아무리 애를 써도 로자를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이 가족들을 공격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러나 내가 막상 손가방을 닫고 털외투를 향해 손을 내밀자 가족들이 모여서는 것이었다. 청년의 아버지는 손에 럼주잔 향내를 맡고 그의 어머니는 내게 실망을 했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고 그의 누이는 진한 핏빛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기대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든 나는 청년이 아프다는 사실을 시인해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나는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나를 향해 마치 내가 무슨 만병통치용 수프라도 가져온 듯이 미소를 짓는다. 아, 지금 두 필의 말이 울고 있구나. 그 소음은 보다 높은 곳에서 울려오는 것이리라. 그래서 나의 진찰을 용이하게 해주겠지. 드디어 나는 발견했다. 그렇다. 청년은 앓고 있는 것이다. 그의 오른편 허리 언저리에 손바닥만한 상처가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장밋빛이다. 수없는 명암. 밑바닥은 어둡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밝아지며 곡식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오돌도돌 맺혀있는 피. 그것은 대낮의 광선처럼 열려 있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 선명하게 보였다. 나지막한 놀라움의 휘파람을 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겠는가? 굵기나 길이는 나의 작은 손가락만 하며 그 자체의 붉은색에다 피가 묻은 구더기들이 상처의 내부에 달라붙어서 흰빛 대가리와 수많은 다리를 갖고 빛을 찾아 꿈틀거리고 있다. 젊은이여, 그대는 가망이 없다. 가족들은 행복하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보았다. 누이는 어머니에게 말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다시 까치발과 뻗친 팔로 균형을 잡으면서 열려있는 문의 달빛을 뚫고 들어오는 손님에게 말한다. 저를 살려주시겠어요? 자기의 상처 속에 도살인 생명으로 눈이 부시어 청년은 흐느낀다. 내 구역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꼴이다. 언제나 불가능한 일들을 의사에게 바란다. 옛날의 믿음을 그들은 잃어버렸다. 목사는 집에 앉아서 사제복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데 의사는 면밀한 외과의 손으로 모든 것을 수행해야만 한다. 될 대로 되라. 내가 자청해서 나선 적은 없었다. 그대들이여,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나를 쓰려무나. 그러면 나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몸을 내맡기리라. 나 같은 시골의 늙은 의사가 그 이상의 더 나은 일을 하려 하겠는가? 자신의 하녀를 빼앗긴 의사. 그들이 온다. 가족과 마을의 연로자들이 와서 나의 옷을 벗기는구나. 교사를 선두에 세운 학교의 합창단이 집 앞에 서서 단조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자의 옷을 벗기라. 그러면 나으리니. 그래도 낫지 않으면 그를 죽이라. 그 자는 의사일 뿐이니. 의사일 뿐이니. 나는 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콧수염에 대고서 머리를 비스듬히 하고 사람들을 조용히 쳐다보았다. 나는 침착하고 모든 일을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고 나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도 나는 역시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들은 이윽고 나의 머리와 팔을 잡아 침대로 들고 간다. 청년의 상처 옆에다 그들은 나를 바싹 눕힌다. 그들은 방에서 나가버린다. 문은 닫혀졌고 노래도 갑자기 끊겼다. 구름은 달을 가리고 따뜻한 시트가 주위에 깔려 있다. 창문 틈으로 말의 머리들이
그림자가 되어 흔들거린다. 알겠느냐? 나의 귓속에다 대고 속온대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너를 별로 믿지 않는다. 너도 또한 네 발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엔가 던져졌을 뿐이다. 도와주는 대신에 너는 나의 죽음의 자리를 좁게만 해주고 있다. 너의 두 눈을 뽑아버렸으면 정말로 좋겠구나. 옳은 말이지만 그건 모욕이야. 나는 의사가 아닌가. 날더러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게도 그것이 그래 쉽지 않다는 사정을 믿어주게나. 나더러 그 변명에 만족하란 말인가? 나는 그래야 한다. 언제나 나는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름다운 상처를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나왔어.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미천 전부였지. 젊은 친구여, 자네의 결점은 통찰력이 없다는 거야. 이미 멀고 가까운 온갖 병실에 가본 적이 있는 나로서 자네에게 말해두겠는데 자네의 상처는 그다지 나쁘지가 않네. 도끼를 예각으로 2번 찍어 만들어진 상처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옆구리를 내어 밀어도 숲속에서는 도끼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네. 하물며 그것이 그들에게도 가까이 걸어오는 팔인데 말일세. 그게 사실인가? 그렇지 않으면 열에 들뜬 나를 속이려는 것인가? 사실일세. 의사의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니 다 받아들이게나. 그는 그 말을 받아들여 조용해졌다. 이제는 나 자신의 구원을 생각할 때였다. 아직도 말들은 성실하게 제자리에 서 있다. 옷과 털외투와 가방을 얼른 움켜잡았다. 나는 옷을 입느라고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았다. 말들은 여기에 올 때처럼 서둘렀다. 말하자면 나는 이 침대에서 내 침대로 깡충 뛰어들었다. 말 한 필이 순순히 창에서 물러갔다. 나는 짐 보따리를 마차에다 던졌다. 털외투는 너무 멀리로 날아가서 소매자락만이 몸에 걸렸다. 좋다. 나는 말에 올라탔다. 가죽띠가 느슨해서 말과 말은 제대로 연결도 되지 않았다. 마차가 비틀거리며 뒤를 따르고 털외투는 맨 뒤에서 눈에 덮여 따른다. 이리야! 하고 나는 외쳤으나 말은 뛰어가지 않았다. 노인네들처럼 천천히 눈 덮인 벌판을 지나갔다. 뒤편에서는 오랫동안 새로우면서도 잘못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기뻐하라. 그대들 병든 자들이여. 의사가 그대들의 침대 위에 눕혔나니. 나는 이렇게 집에 갈 수는 없다. 찬란한 나의 의술은 사라져버렸다. 후계자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이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 그가 나를 대행할 수는 없기에 나의 집에서는 그 구역질나는 마부가 미쳐 날뛰고 로자는 그의 재물이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련다. 나는 발가숭이로 이 불행한 시대의 혹한에 몸을 내맡겼다. 현세의 마차와 현세의 것이 아닌 말을 몰아 이 늙은 사나이는 빙빙 돌고 있다. 나의 털외투는 마차 뒤에 매달려 있으나 나는 그것에 손이 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환자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속았구나. 속았구나. 한 번 울린 밤의 비상종 소리를 따르다니 다시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소설을 한 3번 정도 읽으면서 그제야 약간씩 알겠더군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알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힘에 의해서 절망에 빠져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소설 속에서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말에 올라타면서부터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환자의 집으로 꿈과 같이 옮겨집니다.
인간이란 놀이공원의 회전목마에 올라앉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운명 사이를 헤매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작가는 현실적 삶과 이상적 삶 사이에서의 방황을 표현한 것이라는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시골 의사는 곧 카프카이고 원래의 집은 현실의 삶이며 환자의 집은 작가로서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도 환자의 집에서도 뭔가를 성취해내기는커녕 잃어버리고는 아무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에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소설 시골 의사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감상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